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개통검사처 송배정 검사부장으로 있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력개통 쪽에 검사 업무는 한 15년 이상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학년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4학년이에요? 그러면은 4학년 여름방학을 맞아서 지금 이렇게 이 과정에 참여를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래요. 어쨌든 4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또 진학을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여러분의 그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과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무슨 과에서 지금 오셨죠? 전기공학과? 주로 이제 전기 쪽은 다들 조금 이렇게 전공하시거나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발표 순서는 국내 법령 및 전력 산업으로부터 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KC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법령 및 전력 산업입니다. 전기 설비가 있어요. 전기 설비가 있는데 전기 설비에 대한 어떤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디지털 화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포인터는 저쪽에는 비추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터는 여기다 그냥 놔두고 지금 말씀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도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체가 있어요. 제조업체가 있고, 물건을 이제 전기 설비를 제조를 하면 현장에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있고, 그리고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나서 유지 관리를 하는 전기사업자가 있습니다. 전기사업자. 그리고 저희 공사는 이제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기안전 주체가 총 한 5개라고 한다고 하면 이 주체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지만이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의 전기 관련한 이제 법령 체계입니다. 법령 체계. 그러니까 이제 전기 설비에 대한 이제 안전관리라고 하는 측면, 혹은 안전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조가 될 수 있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설치, 시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이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제조 단계, 설계 및 시공 단계, 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제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되고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그리고 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이 되는데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말 그대로 어떤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이제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용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인증제도 정착을 통한 안전 확보가 되겠고요. 전력기술관리법은 어떤 전기공사가 있으면 설계, 감리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전력기술관리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자와 전기공사 행태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전기공사업법입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하고 전기안전관리법은 어떤 전기사업의 허가, 그리고 공사계획 인가나 신고, 검사, 점검,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전기사업법하고 전기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검사나 점검, 그리고 전기사업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나 신고 같은 부분은 전기사업법,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법이 가장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한이 저렇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라고 하잖아요. 반도. 여기에서는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갈 데가. 그렇죠? 예. 일본하고는 바다가 떨어져 있고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립계통이라고 합니다. 고립계통. 그리고 특징이 발전 설비가 대부분은 다 그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그렇기 때문에 부하 그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그 전기를 그 소모하고 소비하는 쪽. 그거는 주로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에 있죠. 내륙. 뭐 여기 전주도 그렇고 뭐 저기 대구라든지 대전, 서울 그러한 부분이 다 내륙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력 생산과 소비하는 곳이 다르다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고압 장거리 송전이 필요하다. 초고압은 왜 필요할까요? 초고압은 이제 전기를 이제 이송하고 운송하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압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하는 데서는 초고압 송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765까지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수요 성장을 했어요. 하다가 조금씩 주는 거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발전 설비나 변전 설비나 송전 설비나 어느 정도는 개통을 이제 갖췄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렇게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최근에 와서 확 줄게 된 것은 이제 코로나19나 약간 경기가 약간 좀 불경기인 영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뭐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산업의 변천 과정입니다.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전 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이까지는 아실 것 같고, 이제 198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력 산업에 있어서는 약간 좀 그 고도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안 게임 86년도에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년도에 그 서울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두 개의 국제 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실 그 전력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도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가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송전 철탑 도심지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면 경관상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를 또 많이 했었습니다. 가공 송전 선로를 지중 송전 선로로, 또 가공 배전 선로를 지중 배전 선로로 지중화를 이제 많이 하게 된 것이 어떤 그러한 국제 대회를 우리나라가 개최하면서 전력 산업이 같이 많은 성장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에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이 시행이 돼 가지고 이제 전력 시장 체제로 이제 개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RE100이라고 하면 이제 재생 에너지 100% 사용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죠. 이제 그러한 추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은 이제 2001년쯤에 그렇게 이제 전력 산업이 이제 구조 개편이 됐는데요. 이제 전력 원가의 65에서 70%를 점유하는 발전 부분에 경쟁을 도입하여 이제 효율성을 이제 도모하는 것이 되는데요. 좌측 거를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는 발전부터 판매, 배전 판매까지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독점이라면 독점인데 체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좌측 그림하고 우측 그림하고 이제 차이가 뭐겠습니까? 송전, 배전, 판매는 똑같잖아요. 송전, 배전, 판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전단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는데 발전 부분만 이제 경쟁 체제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발전 경쟁 체제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한전에서 5개
이제 발전 자회사라고 그럽니다. 발전 자회사. 공기업 발전사 내지는 이제 한전에 뭐 발전 자회사 이런 말도 쓰는데, 공기업 발전사 5개가 이제 그 발전사가 이제 그 분할이 되었죠. 분할.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뭐 남부라고 해서 뭐 남쪽만 이렇게 발전 설비가 있냐, 중부라고 해서 뭐 중부 쪽에만 있냐, 그게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할 때 발전사가 또 판매를 이제 그 발전소가 잘 되는 쪽 있잖아요. 잘 되고 설비도 좋고 원가 회수도 높고 그런 발전사를 균형 있게 이렇게 이제 분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 그러면은 아니 저기 남쪽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남부 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를 보면 뭐 경남 쪽에도 있지만 저 인천 쪽에도 남부 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가 있고, 그러한 식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5개 발전사로 이렇게 이제 공기업 발전사가 5개로 나눠졌고, 그리고 한수원이라고 수력하고 양수하고 그리고 원자력 쪽을 담당하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민자발전사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력거래소가 어떤 전력의 상업적 거래 그리고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서 KPX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그 평가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력 공급 체계 및 전력 계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기공학을 그래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전, 송전, 변전, 배전, 판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 설비는 발전소, 수력, 화력, 원자력 그리고 변전소가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변전소가 있고 그리고 뭐 저기 배전솔로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요거는 이제 765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일단 154 변전소는 이제 배전용 변전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전을 위해서 154 변전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배전용 변전소가 맞고 154 변전소. 그리고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라는 것은 765 변전소, 345 변전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 4, 5 변전소 이상은 개통 변전소라고 합니다. 개통 변전소. 물론 이제 3, 4 변전소 중에서도 배전솔로가 나가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3, 4 변전소 이상부터는 개통 변전소라고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최근에는 지금 현재 뭐 수화력, 원자력 쪽에서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서 바로 한전의 154 이 변전소, 그 배전용 변전소로 연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간혹 여기에서 3, 4, 5 변전소로 바로 연계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배전용 변전소로 연계가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서 이 154 한전 변전소까지 연계되는 선로는 이 송전선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가면 용어의 정의도 나오는데,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것은 이 송전선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154 변전소에서 이 154 수용가로 하는 것을 이제 전용선로, 이제 전용선로라고 주로 그 얘기를 하죠. 이제 전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선로다라고 해서 이제 전용선로 혹은 뭐 선방선로라는 말도 쓰는데 현장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요. 그까지는 마실 필요는 없고, 이제 배전선로는 22,900으로 받는 고압수용가라고 하고 380에 220을 받는 저압수용가, 이렇게 이제 전력 공급의 흐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 계통의 변천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좀 아셔야 될 거는 뭐 1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파란색, 3, 4, 5는 이렇게 빨간색, 주로 이제 3, 4, 5가 주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765는 이제 보라색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국내의 전압 체계, 그다음에 요런 약어,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죠. 왜 이제 국내에 이제 우리가 공칭전압은 개통에서 이제 어떤 표준 전압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요. 22,900 그리고 66,000 그리고 154,000 345,000 765,000 이렇게 되거든요. 765, 345, 154, 66, 22,900. 그게 이제 차단기 정적 전압을 다시 그 옆에 이제 나타냈어요. 이 차단기 정적 전압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차단기 정적 전압은 그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전압을 차단기의 정적 전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차단기 정적 전압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해당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게 이제 교류잖아요. 탁 튀었을 때 맨 위에 이제 놓여지는 그러한 전압, 그거를 차단기 정적 전압으로 이제 놓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정적 전압은 외울 수밖에 없고 개통 공식 전압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개통 공식 전압, 개통 공식 전압은 다 아시죠? 네, 원래 다 아셨죠? 예, 그 요거 정도는 이제 저는 사실 뭐 전기공학과를 뭐 저기 그때 예전에 졸업을 해도 뭐 이런 강의가 없었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선배가 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 근무하신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졸업할 때까지도 개통 공칭 전압이 뭐 대충 전압은 뭐 있다는 건 알지만 저렇게 뭐 3, 4, 5냐 154냐 그런 건 이제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통 공칭 전압은 저렇고 차단기 정적 전압은 저렇다 하는 것은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변전소 약어입니다. 발변전소 약어. 여기에도 보시면은 뭐 이게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뭐 보령 CC, 뭐 보령 TP, 태안 TP, 뭐 이쪽도 있잖아요. 뭐 삼천포 TP 이렇게 돼 있는데 발변전소 약어를 이제 적어놨어요. 저것도 누구 한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나하나씩 보고 이제 그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변전소는 서브스테이션이다 보니까 S/S로 나타내고, 화력 발전소는 이제 발전소는 다 파워 플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소는 파워 플랜트인데 화력이냐 뭐 수력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화력 발전소는 thermal power plant라고 합니다. thermal 그 온도라는 뜻이 있잖아요. thermal 그리고 복합 화력은 그 두 가지로 불러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화력 발전소를 thermal power plant라고 하듯이 복합 화력은 컴플렉스 컴바스천이거든요. 컴플렉스 두 가지를 다 써요. 컴플렉스 컴바스천은 그냥 그대로 읽은 거고, 이제 사이클적으로 보면은 복합 사이클이다 그래가지고 컨바인드 사이클, 저거를 또 CC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이래요. 그 원자력 발전소는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예? 수력은 하이드롤릭 파워 플랜트, 양수는 이제 펌핑 파워 플랜트 이렇게 쭉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읽기 때문에 복합 화력도 컴플렉스 컨바스천이라 가지고 이제 복합 연소다 이 뜻이죠. 혹은 컨바인드 사이클, 이게 이제 또 준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의 정의는 저기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할게요. 전기 설비 정의는 전기사업법하고 전기안전관리법, 여기 두 가지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해당되는 부분만 그 전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에 정의하고, 또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의는 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맨 위에, 그거는 이제 전기사업을 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전기사업, 즉 다시 말해서 발전소를 건설해서 그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이제 뭐 판매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전기 사업. 최근에 이제 민간 사업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많겠죠. 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가 이렇게 발전소를 짓고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용 전기설비라는 게 있어요.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다. 그러니까 일반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소규모의 전기설비예요. 그리고 한정된 구역,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어떤 약간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그러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소규모의 한정된 구역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가 일반용 전기설비인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의에 보면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kW 미만인데 제조업하고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조금 이제 조건을 좀 완화해 준 거예요. 완화. 제조업하고 심야전력은 100kW까지는 그 일반용으로 봐주겠다. 그 100kW를 초과하면은 자가용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75kW 미만이면은 일반용 전기설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으로 해서 저압이고 용량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75kW 미만인데 제조업하고 심야전력은 완화 조건 조금 더 완화시켜서 100kW까지 이제 일반용 전기설비로 봐주는 걸로. 왜냐하면은 일반용 전기설비하고 자가용 전기설비는 그 어떤 전기설비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반용 전기설비는 소규모고 한정된 구역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 어떤 파급이 적죠.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러나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공장, 학교 뭐 이런 게 이제 자가용 전기 설비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미치는 영향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업용은 더 크게 강화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치는 영향이 전력 계통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안전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kW까지는 일반용으로 봐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완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완화. 일반용에 준해서만 안전관리를 하면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만의 전력을 뭐 그 수전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다. 두 번째는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kW 이하인 발전설비. 이것은 발전설비라는 게 더 붙었죠. 용량도 다르고 저압인데 용량 10kW 이하인 발전설비는 일반용 전기설비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 이용시설. 여러 사람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다중이용시설. 그런데 다중이라는 말도 그게 이제 한자잖아요. 한자. 그러다 보니까 한자 내지 영어로 된 거를 최대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나타내자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했는데 말이 어렵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 이용시설로 나타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상가나 영화관 뭐 이런 데를 여러 사람 이용시설로 보시면 돼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여러 사람 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 미만의 전기설비.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이용시설은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설비가 전기화재가 나버리면 위험하잖아요. 더 안전관리를 강화시켜야 되는 곳이 여러 사람 이용시설이란 말입니다. 75kW까지 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보니까 저런 장소에는 20kW 미만만 일반용 전기설비로 보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강화 조건이죠. 강화 조건. 그래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자가용은 정의가 이렇게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를
일반 자가용 전기 설비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사업용 일반용만 이해를 하면 그 나머지는 다 자가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반용 전기 설비 잘 봐두세요. 저 부분. 다음은 이제 그 사업별 구분이에요. 사업별하고 설비별 구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시면 뭐 발전 사업, 송전 사업, 배전 사업, 전기 판매 사업 이렇게 쭉쭉쭉 다 할 수 있고 현재 국내는 송전 사업, 배전 사업, 전기 판매 사업은 어디서 한다? 한전에서 다 하게 돼 있는 거죠. 발전 사업은 발전 사업자가 지금 이렇게 분할 경쟁 체제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참고적으로는 뭐 구역 전기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이제 35,000kW 이하 이제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구역 내에 사용자에게 전기 공급을 하는 것을 구역 전기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참조로 보시면 되고 발전 설비, 송전 솔로, 배전 솔로 다 있고 변전 설비 이게 이제 변전소의 정의거든요. 변전소는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변성하여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변전소라는 것은 5만 볼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받든지 내보내든지 어쨌든 간에 5만 볼트 이상의 전기가 1차측이든 2차측이든 변압기에 1차측이든 2차측이든 5만 볼트 이상이 되어야 그 변성하는 장소를 변전소라고 하는 거예요. 변전소. 법에서는 그렇게 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강사님 2만에서 뭐 380에나 220볼트로 나가는 것은 어떡합니까? 그거는 이제 법으로 보면은 변전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도 변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변전소라고 할 수 있는데 법으로 봐서는 이제 변전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법에서는 5만 볼트로 두고 있다. 5만 볼트 이상. 그리고 요 맨 밑에는 이제 저걸 뗐고 이것은 이제 전기 사업의 법적 절차예요. 법적 절차.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돼요. 전기 사업을 나중에 이제 하셔야 이 부분이 이게 내한테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학생 신분에서 뭐 전기 사업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한데 뭐 주변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해요. 절차를.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법하고 시행규칙 이제 전기사업법인데 전기사업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되겠죠.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큰 설비는 전기위원회에서요. 산업부 내 전기위원회. 그리고 작은 설비는 지자체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심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기설비에 대한 시설계획 내가 어떻게 시설하겠다 하는 것을 그 계획, 시설계획을 신고합니다. 저거는 이제 신고사항이니까 서류 신고하고 인가 뭐 이런 것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 신고해 보셨죠? 신고. 예? 신고는 요건만 갖춰서 구비서류만 딱 해서 제출하면은 이 구비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이게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가 됐는지 그것만 보고는 받아주는 게 이제 신고고 인가나 뭐 저런 허가 이런 것을 뭘 해야 되겠어요? 허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이걸 허가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회의를 해요. 회의. 그게 이제 하나의 심인데 그게 신고하고 허가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래서 신고는 요건만 갖추면 내가 딱 하면 구비서류, 신청서 제대로 작성됐는지 그것만 되면 딱 접수가 되는 게 신고고 허가나 인가라는 것은 어떤 검토도 하고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신고를 하고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그 차이점이 있는데 하여튼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를 하면 저희 안전공사에서 사전기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전기술 검토 과정을 꼭 거쳐야 그 공무원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인가도 해주고 신고도 해줘요. 그리고 사용전 검사를 저희 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그리고 허가 기간 내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법에 나와 있고 사업 개시도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시장에 공급해서 전력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흐름이 있다. 절차가 참조를 하시고요. 이게 하나 빠졌는데
사행점사고 나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합격 확인증이 있어야 이 사업 개시도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합격 안 되면은 재검사 받아야 되고 그래요. 이 발전 설비의 특성입니다. 그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장치 산업이다. 뭐 그러한 부분들. 연료비가 전력 원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환경규제 대상이고. 맨 처음에 이제 수력입니다. 수력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 아마 그 저기 교재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밑에 있는 게 발전기고, 이 스크린이라는 것은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물질들은 여기서 걸러내고 물만 내려보내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그냥 이렇게 수차를 돌리는 거죠. 그 위에서 발전이 되는 거고, 물을 이용하니까 발전 연료비는 없죠. 연료비는 없고, 주파수 추정 운용이 용이하다는 것은 그 주파수 추정 운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파수가 떨어졌을 때 이 발전기를 얼마만큼 빨리 돌려가지고 추정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발전기를 빨리 돌려가지고 유효 전력을 내보내면 다시 주파수는 다시 원위치대로 올라가요. 한 가지 참조를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주파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PF 컨트롤, QV 컨트롤,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PF 컨트롤이라는 것은 전력 P하고 그 주파수 F, 그 P라는 것은 이제 유효 전력이잖아요. 유효 전력. 그리고 QV 컨트롤이라는 QV,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QV라는 것은 무효 전력하고 전압. 주파수는 이거는 이제 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은 전체가 다 일체가 되어 있어요. 일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저 여기 전주, 서울, 뭐 강릉 이런 데가 다 이게 주파수가 동일해요. 동일. 이거는 이제 국지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광역적이죠. 광역적.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주파수가. 그래서 주파수가 PF 컨트롤에 가서 주파수는 유효 전력 가지고 조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떨어지면 발전기만 딱 가동시키면 다시 주파수가 올라가요. 예, 주파수가. 그래서 수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이제 밸브가 있잖아요. 밸브. 여기 중간중간에 넣은 게 밸브인데, 밸브만 열면은 물이 바로 빠지면서 바로 수차를 치기 때문에 발전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파수 추정 운용이 용이하다 이 뜻입니다.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이건 뭐 자동 발전 제어 주대상 발전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은. 그리고 기동 시간이 빠르다. 제가 말씀드린 기동 시간이 빠르죠. 그냥 딱 수문 열어서, 밸브나 수문 열어서 물만 탁 내려보내면 바로 수차를 치기 때문에 바로 발전이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뭐 이제 속수나 녹수 같은 경우에는, 속수는 그 황산화물입니다. 황산화물. 여러분 혹시 여기서 발전소 나중에 그 발전사 쪽에 지원하실 분은 저 아셔야 돼요. 속수, 녹수가 뭐냐 이러면은, 속수라는 것은 X는 그 SO2 뭐 이산화황이 될 수도 있고 뭐 SO3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값으로 그냥 X로 나타내는 거예요. X. 그래서 SOX인데 그걸 그냥 속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 속수, 녹수, 그러한 어떤 배출가스가 없다 이 뜻이죠. CO2도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수는 똑같이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이제 저부하 때 양수를 시킵니다. 양수. 여기서 이제 낮과 밤이 이제 놓여져 있잖아요. 양수 발전소는 반드시 상부 저수지, 하부 저수지가 있어요. 상부 저수지, 하부 저수지. 그래서 이제 낮에는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발전시켜서 부하단 쪽으로 보내고, 밤에는 하부 저수지 흘려 보냈던 물을 하부 저수지에서 이게 펌프 모터 역할을 합니다. 펌핑. 그러니까 이제
그 요게 이제 그 낮에는 요게 발전기 역할을 하고 밤에는 펌프 모터 역할을 합니다. 펌프 모터. 반대로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하부 저수지에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상부 저수지로 다시 올립니다. 근데 요즘 뭐 하여튼 양수가 그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죠. 크게 보면은 물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커다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때는 이제 저 양수가 저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뭐 근래에는 좀 뜸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심야부하가 워낙 높으니까 뭐 예전엔 통금도 있었지만 통금도 해제되고 심야 전기를 많이 이용하게끔 또 어떤 장려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밤에도 전기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밤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 양수가 경제성이 없다. 왜냐하면 심야 전력이 오히려 더 높아 버리는데 밤에 저걸 다시 또 물 흘려 보낸 거를 또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또 펌핑을 시킨다고 하니까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또 최근에 다시 또 양수를 발전소를 또 지으려고 해요. 아마 전력계통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심야 전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최근까지 양수를 안 지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짓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효율은 높다. 효율은 이렇게 높다. 그리고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한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냥 여기에서 밸브나 수문만 열면은 바로 그냥 이 수차를 돌려가지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 추정 운용이나 주파수 추정 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동 발전 제어를 하기 위한 이 주대성 발전기도 한데 여기 나오는 것은 다 AGC 자동 발전 제어 오토매틱 제너레이션 컨트롤에서 자동 발전 제어라고 하는데 그 다 이제 그 대상 발전기입니다. 전부 다. 밑에 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 설비는 열 효율은 약 한 40% 내외예요. 40%. 화력 발전소의 열 효율 하면은 약 40%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그 석탄을 사용한다. 석탄은 무슨 탄을 사용해? 유연탄을 사용했어요? 무연탄 사용하겠어요? 석탄을. 석탄은 주로 유연탄입니다. 유연탄. 그 무연탄 발전소는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딱 한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 유연탄을 사용해요. 유연탄. 유연탄이 더 열 효율이 높고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그 무연탄이라는 것은 연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또 환경에는 좋은데 열 효율이 낮아가지고 상업적으로는 그게 이제 이용할 가치가 없고 유연탄이 상업적으로 열 효율이 높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발전소는 다 유연탄 발전소예요. 그리고 뭐 중류 벙커 CU 때는 발전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석탄을 이용한다. 유연탄.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화력 발전 설비는 이제 보일러에 불을 떼 가지고 그 불을 뗀 걸로 다시 물을 전기로 만들어서 전기를 다시 내보내 가지고 터빈을 돌려 가지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석탄을 집어넣어서 불을 높여서 물을 전기로 만드는 그 과정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파수 추정 운용은 주파수가 바로바로 이제 떨어지더라도 추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추정 운용은 중간쯤에 해당된다. 화력 발전. 원자력은 더 심하죠. 원자력은. 예. 원자력은 주파수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 출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뭐 제어봉으로 해가지고 그 원자로에서 원자 연료 가지고 제어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훨씬.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출력 더 높여 하면 뭐가 돼요? 석탄만 더 넣어주면 되잖아요. 석탄만.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제어봉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그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추정 운영이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원자력 쪽이고 화력 발전 설비나 요 뒤에 나오는 복합 발전 설비는 한 중간쯤 되고 수력이나 양수 쪽은 굉장히 응동이 빠르다. 응동.
밑에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부터는 환경 제약이 있습니다. 탄을 떼기 때문에 속수나 녹수 발생하고 CO2까지도 발생한다. 그렇게 됩니다. 복합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컴플렉스 컨버스천이라 해서 그 가스 터빈하고 스팀 터빈의 이제 복합이 돼요. 복합이기 때문에 연료율은 더 높죠. 60%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주파수 추정 운영이 좀 용이하다고 이렇게는 돼 있고, 뭐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니고 화력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얘기죠. 화력 발전 설비보다는 조금 더 낫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탄을 떼우는 게 아니라 가스, LNG라고 하는 가스를 바로 넣어버리면 바로바로 이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하다고 나타내요. 하나가 다른 게 앞에서는 이제 속수, 녹수가 다 있었지만 화력 발전 설비는 이제 복합은 가스, 이제 LNG 가스를 떼우기 때문에 녹수만 발생합니다. 녹수만. 그래서 녹수에 대한 환경 제약이 있다. CO2는 똑같이 배출 제약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스터빈의 원리인데요. 가스터빈은 이제 그 우리가 비행기 있잖아요. 그 제트 엔진을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가스를 컴프레서 쪽에다가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 퓨얼 그 이제 경유하고 같이 저기에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컨버스터라 해가지고 저기에서 같이 이렇게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가스를 이렇게 폭발을 시켜가지고 터빈 쪽에다가 저 폭발되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배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압축시켜서 연료하고 집어넣어서 점화를 시켜가지고 터뜨린 후에 그것을 터빈 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배출돼 나오는 것을 배기가스로 그 터빈 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터빈을 구동해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제트기의 제트 엔진이 이렇게 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에서 지금 모 회사에서 이제 이 가스터빈 현재 그 우리나라가 가스터빈을 뭐 다른 부분은 다 접근이 됐는데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제조를 지금 뭐 거의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 파워 터빈이라고 된 부분이 있잖아요. 터빈 여기 이제 고온 고압에 견뎌야 되거든요. 특히 고온. 그거를 가스를 폭발시켜서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그 고온에 견뎌야 되잖아요. 그 터빈의 블레이드라는 것이. 근데 저것이 굉장히 어떤 고급의 어떤 요소 기술인 것더라고요. 저게 해외에서도 잘 공유도 안 해주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모 회사가 저기에 대한 초기 단계의 기술력은 갖고 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 가스터빈에 대한 생산 기술을 아마 높여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스터빈 실제 모습이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사람보다 더 크죠. 사람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복합 화력 발전 설비의 어떤 그 개요거든요. 앞에 나온 그림을 좀 크게 띄웠어요. 보시면은 이제 가스 터빈하고 전기 터빈이 이렇게 이제 같이 복합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율이 화력 발전 설비는 40% 내외지만 복합 화력 설비는 약 60%, 20%가 더 높은 거예요. 그것은 가스 터빈이 1차적으로 있고 이제 전기 터빈, 이 가스 터빈에서 고온 고압의 가스가 이렇게 배출돼 나온답니다. 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나오는 그 열을 그냥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터빈을 이 고온의 열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 터빈을 한 번 더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크게 보시면은. 그래서 위에 이 LNG 가스 탱크가 있죠. 천연 가스 탱크.
LNG는 뭔지 아시죠? LNG는 액화 천연가스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탱크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경유, 이 경유는 왜 있을까요? 아까 퓨얼이라는 거 있죠. 퓨얼. 가스를 폭발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경유가 있고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뻥 하고 여기에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기는 여기 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돌아가고 이 고온 고압의 가스는 배출돼 나온답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고온의 열을 한 번 더 전기 터빈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여열을 이용하겠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기 터빈에 다시 또 발전기가 있으니까 두 개가 같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출돼 나오는 배기 열을 이용하는 요 부분을 이제 다시 뭐 HRSG를 해가지고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해요. 히트 리커버리 스팀 제너레이터라고 해가지고 히트를 한 번 더 리커버리 시켜가지고 전기 터빈을 돌리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시면 돼요. 요 나머지 부분은 뭐 나중에 이제 발전소에 근무하시거나 따로 또 그 어떤 여기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화력은 가스 터빈과 전기 터빈을 같이 이용을 해서 연료를 높이는구나. 그리고 연료 높이는 것은 가스 터빈에서 나오는 배기열을 한 번 더 이용해 가지고 물을 전기로 만들어서 전기 터빈을 한 번 더 돌리기 때문에 열효율이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보시면 알아요.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진들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여기는 굉장히 철탑이 많은 편인데 이건 765 철탑입니다. 765 철탑이고 위에는 이제 그 전력구식 위에는 이게 이제 지하에 있어요. 지하. 우리가 이게 거주하는 지하에 가면 지하 한 몇 층 되죠. 계단 계속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계단으로. 내려갈 땐 좋은데 올라올 때 엄청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점검할 수 있는 통로도 있고 점검 웨이도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선로가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관이 있잖아요. 관으로 해가지고 전력구는 이제 사람이 그 순시하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력구고 관로는 땅을 일정 부분 파서 거기다 관을 깔아가지고 요 안에다가 케이블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흙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디서 점검을 하냐? 그 맨홀 있잖아요. 맨홀이 그 케이블의 접속계소거든요. 접속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지보수 관리를 합니다. 그게 철탑이 이제 나타낸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철탑인데 뭐 도체하고 애자 그리고 저는 스페이사 같은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사진으로 일단 보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송전 설비 현황인데요. 뭐 현황은 지금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회선 길이하고 연장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뭐 굳이 필요가 없고 일단 이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3, 4호 변전소에 가서 검사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됐어요. 아마 이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는 약간 이렇게 좀 이게 차 가라앉잖아요.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 소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들려가지고 그때 그냥 이제 하나 이렇게 그냥 녹음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옥의 철구형 그 변전소에 가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실제로 뭐 많이 나는 데도 있고 적게 나는 데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좀 너무 크게 좀 들린다 싶어서 이제 하니까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죠. 예? 꼭 무슨 꼭 TV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그 이렇게 지직하면서 개미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그 들리는 소리, 그런 소리잖아요. 그 사실 이제 그 변압기 변전소에 가서 그 변압기 있거든요. 변압기 MTR, 메인 TR이라고 하는데, MTR 쪽에 가서 이렇게 소리 듣고 있으면 사실 뭐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옆에서 내 공부하라고 하면은 공부는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웅 하는 것이 이게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저 바이오리듬을 좀 깬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아주 좀 굉장히 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소리입니다. 제가 뭐 이게 좀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워낙 피곤해 하니까 조금 이 바이오 뒤에도 이렇게 지금 남았는데 그래서 좀 재밌는 것들 보여주고 해야지. 요거는 이제 예전에 그 서울 서남부 쪽에 이제 정전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거 한번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네, 현재 금천과 구로, 광명 등 서울 서남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곳곳에 엘리베이터와 신호등이 멈춰섰고 극장과 쇼핑몰 등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동에 있는 복합 쇼핑몰에 YTN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서울 구로동 테크노마트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테크노마트는 영화관과 상점 또 각종 식당이 다 같이 모여 있는 복합 쇼핑몰 단지입니다. 아직 불과 20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 테크노마트 안쪽은 암흑으로 돌변한 상황이었습니다. 낮 1시 정도부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지면서 안에 있는 전기불이 모두 다 꺼진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한 20분 전부터 테크노마트 측은 이 건물의 예비 전력을 이용해 전력을 정상 복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관악구, 또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이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국에도 낮 1시쯤부터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공장과 아파트 등에서 전기가 끊겼고 도로의 신호등도 모두 꺼졌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쇼핑몰에 불이 꺼지고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쇼핑몰에 있는 예식장에서는 결혼식 중 정전으로 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빚어졌는데요. 또 곳곳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갇히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낮 1시쯤 경기도 광명에 있는 영서 변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서 변전소는 광명과 구로구, 금천구 지역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한전은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엘리베이터도 멈춰서고 신호등이 꺼진 곳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복구가 된 건지 아니면 혹시 2차 피해 뭐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아직 정전이 완벽히 복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복구되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도로의 신호등과 이런 대형 건물들의 전력은 예비 전력을 이용해서 거의 다 복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그 변전소하고 변압기가 지금 그 변전소가 보시면은 765, 345, 154, 66, 22,900 그렇게 이제 전압별로 해가지고 변전소의 수라든지 변압기 대수 그러한 것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그 변압기 대수 뱅크라는 것은 뭐 하나의 3상이기 때문에 단상 3대가 놓여서 한 뱅크를 구성하는데 수량을 보면은 뭐 2,917 약 한 3,000 뱅크가 있다 국내에. 그 변전소만 해도 892개의 변전소가 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변전소 형태를 보면 지금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쭉 보시면 이게 GIS형 변전소가 전체의 한 97%를 차지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GIS라는 거 아신가요? GIS? 예, GIS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진짜 이게 GIS라는 것이 그냥 SF6 가스를
그 저기 절연체라고 해야 되나 절연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로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GIS라는 말이 좀 생소했죠. 예전에는 그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 약자거든요. 가스 절연 개폐 장치라고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변전소가 약간 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찍었던 그러한 이제 5개 철구형 변전소는 약 한 3%에 불과하고 나머지 97%가 다 가스로 절연되어 있는 그러한 그 노출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GIS형 변전소로 되어 있다. 그게 한 97% 정도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무인화율은 지금 약간 전체 평균의 한 87% 정도 됩니다. 87%. 765는 근무자가 상주해야 됩니다. 근무자가 상주를 해야 되고 345는 대체적으로는 다 유인 변전소예요. 유인 변전소. 그런데 일부 무인 변전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뭐 같이 있는데 그 옆에 변전소가 있다든지 했을 때 이 사업장에서 충분히 출동하고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하면은 무인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무인화율이 한 25%에 달하고 1호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무인이에요. 무인. 그 여기 도심지에도 1호사 변전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3사 변전소는 잘 볼 수가 없는데 1호사 변전소가 있지만 그걸 몰라요. 그거를 하여튼 그게 무인화율이 약 한 98% 정도에 달한다. 그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게 그 요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5개 철군을 이렇게 보면 이게 변전소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GIS형 변전소가 되면서 이 건물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게 변전소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저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변전소입니다. 저런 형태. 문이 4개 있고 저런 타입으로 딱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게 알 수가 또 있는 게 뭐 지중화 될 수 있지만 철탑이 또 옆에 있거든요. 가공으로 또 접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뱅크라고 했잖아요. 저 보면은 뭐 A상, B상, C상 지금은 이제 KC라서 L1, L2, L3로 이제 표기를 해야 되지만 예전 거라서 이게 이제 A상, B상, C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상으로 세 대가 놓여져서 3상을 구성하는 겁니다. 3상. 그 하여튼 발전소에서부터 그 1호사까지는 3상 3선식입니다. 3상 3선식. 그리고 이제 배전솔로로 가야 이제 다중접지 개통이 되면서 N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상 4선식이 되지만 발전소에서부터 송전솔로 그리고 그 저기 이 1호사까지 2만부터는 다시 이제 3상 4선식이 되는데 1호사까지는 3상 3선식이다. 3상 3선식. A상, B상, C상까지만 해가지고 전송이 됩니다. 뒤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차트에서 그냥 참조를 하시고요. 이제 전기안전 쪽에 관련 법령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고시, 기술기준, KC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밑에 부분은 고시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는 이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사용전 검사라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이제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이제 사용전 검사도 있고 이제 전기 검사도 있고 여기 보면은 11조에 이제 전기 검사 부분이 있죠. 구조는 똑같은 사용전 검사인데 여기는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 지금 사용전 검사나 이 전기 검사 부분은 저희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고시, 기술기준, KC. KC라는 것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그 기사 공부하실 때는 KC로 이제 하시는가요? KC로? 그럼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공사계획
인가 신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기사업의 법적 절차에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란 말이 좀 잠깐 나왔었는데 전기사업용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기술 검토를 받아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비 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를 해서 사전 기술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인가 신고 이제 전에 사전 기술 검토를 받아 가지고 올바른 공사 계획이 인가가 되고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하고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대한 규정과 방법이 나와 있고요. 적용 범위는 이제 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그러한 부분이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보면은 전기설비는 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는 이제 우리가 그 KC를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IC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600V, 750V가 저압이냐 고압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었다고 하면 이제 교류에서는 1000V잖아요. 직류에서는 1500V지만 그래서 자가용은 1000V 초과 고압이란 얘기죠. 고압이면서 75kW 이상이 돼야 되고 그것은 자가용이다. 일반용은 1000V 이하 저압 1000V 이하고 75kW 미만. 앞에서 제가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저압이면서 75kW 미만이면 일반용이다. 그 대표적인 것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전기설비는 사업용, 자가용, 일반용으로 나누는데 저압이면서 75kW 미만은 일반용이고 고압이고 75kW 이상이 되면 이것은 자가용 전기설비가 되고 사업용은 그만큼 중요하죠. 아까 그 저기 뉴스 봤죠? 그 영서변전소 거기에 지금 정전이 발생해서 사업용은 그만큼 파급이 큰 거예요. 파급 사고력이 큽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가 여기는 상주해야 되고 여기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거나 대행을 할 수가 있고 대행이라는 것은 대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안전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대신 그것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소유자의 자체 관리로 해서 일정 부분 정기적인 사용전 점검이나 정기 점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이제 사용전 검사나 정기 검사에 대한 부분을 누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 표를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전 정기 검사 판정 기준인데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까지 깊게 뭐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판정 기준을 보면 어떤 맨 처음에 이제 사용전 검사 판정 기준만 아시면 돼요. 정기 검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계획 전기설비 그 공사 계획 인가 신고를 나타내요. 이 인가 신고를 한 공사 계획에 일단 적합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술 기준. 세 번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하면 사용전 검사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현재 이제 세 가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검사를 판정하고 있다. 검사 판정은 사용전 검사는 합격, 불합격, 임시 사용, 정기 검사는 원래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임시 사용이란 말은 없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로만 되어 있습니다. 요 발전 설비 검사 업무의 검사 절차는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그 어떤 뭐 좀 더 이렇게 발전 설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시공에 관계되고 검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가공 송전설로 검사 및 검사 플로우 같은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변전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검사 사례 및 고장 사례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변압기예요. 변압기. 우리 보통 변압기 이렇게 1차, 2차 나타내잖아요. 저 위에 있는 것은 차단기. 이거는 이제 접지 개폐기라 하거든요. 접지 개폐기. 위아래로 1차적 차단기, 2차적 차단기가 있고 한데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그 11번, 16번 단지에 설치된 그 짬바 라인, 짬바선을 이제 분리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이제 보호장치가 동작하면 차단기가 개방되고 86T 동작 상태에서 2차적 차단기가 이제 그 투입이 되어 버렸거든요. 원래 투입이 되면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시험을 하면서 자체 시험을 하면서 짬바 라인을 설치해 놨다가 제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검사하면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정조치를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인터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럭. 현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럭을 다 배웠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인터럭 쪽을 이제 ES 쪽에 어싱 스위치라고 접지 개폐기 쪽에 인터럭 시험을 하는데 저 우측편 상단 그림을 보면은 저기에 지금 이제 그 이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인터럭 핀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럭 핀이 이제 돌출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 인터럭을 이제 할 때는 쏙 들어간 상태에서 ES 그 핸들 넣어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ES 그러니까 이제 접지가 잡히거든요. 그런 걸 나타내는데 원래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상시적으로 튀어나온 원인이 DC 접촉 불량이었다. DC 접불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상시적으로 튀어나와 있었던 것을 이제 정조치를 시켜가지고 이제 락핀이 들어가게끔 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송전솔로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현수애자라고 하거든요. 현수애자련이 여기 좀 그림이 희미하지만 이게 이제 수직으로 와서 2도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날렸다고 해요. 이걸 현장 말로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게 이제 편의가 발생해 가지고 이제 수직으로 정조치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직구 낙하 방지판이 있으면은 그 공구라든지 그런 게 떨어져 가지고 케이블이나 사람한테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수직구 낙하 방지판이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빠뜨려 가지고 설치한 사례가 되고 이것은 이제 크리트라고 합니다. 크리트. 지중 케이블을 잡아주고 안착시키는 크리트인데 이게 이제 들떴어요. 행가 쪽에서 이렇게 들떠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제 안착을 시킨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고장 사례를 보면은 낙뢰에 의해서 전력선이 이렇게 애자가 이렇게 파손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낙뢰에 의해서 저 부분도 낙뢰에 의해서 가공지선이 이제 탈락한 사례가 되고요. 착빙, 착설 이렇게 이제 뭐 눈보라가 심해지면은 이렇게 이제 그 철탑이나 애자 쪽에 빙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눈이라는 것도 하나의 저거잖아요. 그 안에 먼지도 있고 또 이 성분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절연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빙설 같은 것도 제거를 해야 돼요. 좀 심하게 이건 좀 착빙이 된 상태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송전솔로에 까마귀떼가 이렇게 다 몰려버렸어요. 까마귀떼가 다 몰려가지고 까마귀가 또 뭐 이렇게 오염이 있잖아요. 똥도 싸고 뭐 하기 때문에 오염이 돼버리면 이건 절연 파괴입니다. 절연 파괴. 전선하고 철탑하고 바로 이제 통해버리는 거죠. 애자가 원래는 그 절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염 물질이 쌓여버리면은 절연 파괴가 되면서 이게 하나의 이게 도체인데 땅에 이게 시설돼 있잖아요. 땅 밑에. 그러면 이 선이 그냥 접지가 나버려요. 접지가 바로. 그래서 까마귀떼에 의한 송전솔로 오염이 발생해서 절연 파괴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GIS가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GIS가 모선 절체 작업 중에 절연 파괴가 나가지고 어떤 변전소가 전면 정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변전소 쪽에 이렇게 이제 지금 GIS가 있는데 그런 GIS 쪽에서 내부에서 이제 이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인 그 가스의 절연이 열화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파괴가 될 수가 있다. 절연 파괴가 될 수가 있다. 그러한 것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국가 산단에서 이제 정전 사고가 나가지고 했었는데요. 이때 이게 좀 굉장히 좀 컸어요. 저게 지금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446호 공장이 446개가 그냥 이게 정전이 돼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좀 큰 공장이거든요. 석유화학 단지에. 그러니까 좀 그때 좀 이슈가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정전 사고 났었던 사진. 절연 파괴가 되면 저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먼지가 이렇게 끼었는 것처럼 쫙 이제 걸었습니다. 저게 절연 파괴 나고 나서 들여다보면 먼지가 쫙 이렇게 달라붙는 것처럼 저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보셨고, 요거는 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만에서 그때 정전이 나가지고 한 사항인데 잠깐만 들여다볼까요?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타이완에서 어제 저녁 대정전 사태가 발생해 무려 668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김현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타이완인들 알죠? 타이완. 도시 가오슝이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가로등이 모두 꺼진 도로엔 이따금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만 보입니다. 신호등마저 꺼진 깜깜한 도심에선 차량들이 부딪혀 운전자끼리 실랑이를 벌입니다. 대정전은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인 다탄발전소의 발전기 6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용 발전 설비에서 그 고장이나 정전이 생기면 그 파급이 크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광역 정전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을 좀 나타내고요.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하고 KC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그 체계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면은 법, 그다음에 영, 규칙, 그리고 나서 이런 기술 기준, 고시거든요. 고시. 그래서 법, 영, 규칙, 고시, 이러한 어떤 체계로 돼 있어요. 그 법을 딱 들여다 보시면은 저쪽 이제 그건 이제 3단 비교니까 그런데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이 있고 그 옆에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장관, 해당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고 맨 밑에 위치하는 것이 고시, 기술기준이다.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술기준의 뭐 제정 목적하고 KC 제정 목적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구성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